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두목, 현상금 217억 원짜리. 엘멘초가 미국 특수부대와 블랙호크 헬기에 의해 사살됐다는 소식 말입니다. 채널을 돌리다 잠깐 보고 그냥 지나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차피 멕시코 이야기 아니냐고. 우리 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5년간 국제 무역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리면 그 소리는 반드시 우리 경제의 메아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를 보고 별 생각 없이 잠들었는데 다음날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있던 경험.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며칠 뒤 내 대출이자가 오른 경험. 세상 일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엘멘초 사살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마약왕 제거 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멕시코를 향해 날린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장 안에 한국 경제가 깊이 끼어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뉴스에서는 아무도 이 연결고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사건과 트럼프 관세와 한국 원화와 우리 수출 기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숨겨진 경로를 아무도 짚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출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혹은 환율에 민감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뉴스가 여러분의 통장을 직접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무역금융 분야에서 35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중소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환율 리스크 및 공급망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 이 소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즘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수출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환율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멕시코 마약왕 사살과 트럼프, 관세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5가지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멘초는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입니다. 미국이 현상금 217억 원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인물이 미국에게 얼마나 중요한 타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사살됐을까요? 제가 35년간 국제 금융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정치적 계산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미국 드론에 사살됐습니다. 그 직후 국제유가가 폭등했고 한국 증시는 일주일 만에 3% 이상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 연구소 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취임 직후 멕시코의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과 25% 관세를 동시에 내걸었습니다. 엘멘초 사살은 그 압박의 정점이죠. 이건 마약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트럼프가 멕시코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말 듣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는 경고장인 겁니다. 지난달 제 연구소에 박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55세 자동차 부품 수입업체 대표였습니다. 멕시코산 알루미늄 주조 부품을 국내에 들여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박 사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 멕시코 공급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흥정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흥정이 아닙니다. 이미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멕시코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멕시코산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분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그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흥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트럼프 관세는 멕시코 이야기 아니냐고, 한국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1997년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설마 한국까지 오겠냐고. 태국은 태국이고 한국은 한국 아니냐고. 그해 11월 21번째 날 대한민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복도를 뛰어다니던 동료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관세는 수단이고요. 목적은 제조업 본국 회귀, 즉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나라든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음 관세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 제 연구소에 최 사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62세 중소자동차 부품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체의 멕시코 공장을 통해 납품하는 구조로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시더군요. 멕시코 공장을 통한 납품에 관세가 붙으면 단가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엔 잘 모르셨습니다. 저는 설명해드렸습니다. 관세가 붙으면 그 비용을 납품 협력사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멕시코를 경유하는 공급망에 엮여있는 기업은 한국에만 수천 개입니다. 내가 직접 멕시코와 거래가 없어도 내가 납품하는 업체가 멕시코와 엮여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내 거래처의 공급망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멕시코가 왜 한국 경제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저렴하게 수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기아, 삼성, LG, 포스코까지 한국 대기업들이 멕시코에 투자한 금액이 20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무역금융 업무를 하던 시절 멕시코 몬테레이와 아과스칼리엔테스 지역에 한국 기업 공장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났는지를 직접 봤습니다. 그때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미국 시장 바로 옆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바로 수출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멕시코 공장들이 줄줄이 셧다운됐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 완성차 공장들도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때 저는 상담실에서 비슷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달 제 연구소에 이 대표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48세 해외 직구 쇼핑몰 운영자였습니다. 멕시코산 수공예품과 가죽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시는데 달러로 결제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서 마진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작은 사례처럼 보이지만 한국 경제 전체의 축소판입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멕시코와 거래하는 모든 분이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발 공급망 리스크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기업과 연결된 수천 개의 중소 협력사, 그리고 그 협력사에 고용된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직장, 내 거래처, 내 투자 기업이 멕시코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제 가장 직접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환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을 해외여행 갈 때만 신경 쓰십니다. 그런데 환율은 우리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기름값, 전기요금, 심지어 치킨 가격까지 환율과 연결돼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달러는 강해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약해지고요.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 연쇄 반응을 저는 1997년에 직접 봤습니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6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매일 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설마 하다가 당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달러로 받으니까요. 그런데 수입 원자재 비용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국 수익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달러 보유 비중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달러나 달러, 연동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이런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트럼프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때리는 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한국은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느냐고. 그런데 숫자를 보십시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연간 5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팔아서 미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미 2017년 트럼프 위기 때 한국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뜯어고치겠다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때도 다들 설마하다가 협상 테이블에 끌려나갔습니다. 제가 무역금융 업무를 하던 시절 미국이 협상 카드로 쓰는 방식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먼저 옆 나라를 세게 때립니다. 그 다음 그 모습을 보여주며 다른 나라들에게 자발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멕시코가 먼저 맡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구경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재무부 환율 감시 대상국 목록에 한국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난주 제 연구소에 정부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미국 고객사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미국 고객사에서 관세 관련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기업에 다니고 계신다면 한국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고 계십시오. 준비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준비 안 된 자는 위기를 그냥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달러 분산 보유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달러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화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유과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45세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월급의 15%를 달러 예금과 달러 단기 금융 상품에 나눠 넣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별것 아닌 금액이었지만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그 자산의 원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여시고 달러 예금이나 달러 연동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체 자산의 20%를 달러 연동으로 가져가시는 것, 이 시기에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금리 좋은 정기예금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출 의존 대형주의 비중을 지금 당장 점검하라는 겁니다. 자동차, 전자, 조선, 반도체 관련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효과로 수출 기업 주가가 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던 조 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57세 퇴직 후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자동차 대형주와 반도체 주식의 노후 자금의 70%를 넣어두셨습니다. 저는 조 부장께 말씀드렸습니다.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과 배당주로 일부 분산하십시오. 불확실성이 클수록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수출 대형주가 50%를 넘는다면 반드시 재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 반드시 높여두라는 겁니다. 위기 때 가장 강한 것은 현금입니다. 1997년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폭락한 자산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이나 단기 채권으로 가져가십시오.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현금이 위기 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마약왕 엘멘초 사살이 우리 경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건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이고 그 불꽃이 공급망과 환율을 타고 한국 경제에까지 번질 수 있는 경로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미리 알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러를 조금 가지고 있었고 빚을 미리 줄였고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커르더미 속에서 매일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위기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 하며 기다릴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본인의 달러 보유 비중을 확인하고 수출 의존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고 현금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위기에서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이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